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페트라가 뭐라 그랬죠? 반석, 베드로. 그래서 반석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또 제2의 라이프를 살려면 반석을 잘 다져서 앞으로 또 재미있게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클래식 뮤직이라는 거는요, 사상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즈나 포퓰러와 같은 그 음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단 클래식 그러면 서양의 전통 음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기적 구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제가 따져보면요, 대부분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클래식은 또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는 성악음악, 보컬 뮤직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인스트루멘털, 기악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악음악이냐 기악음악에 대한 그 선호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원했고 요구했는지 따라서 달라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음악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음악은 그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종교 이런 것들과 관계가 깊어서 그 시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선호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예술은 여러분 아신다시피 돈과 재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클래식이라는 건 옛날에 누가 후원했죠? 왕이나 귀족들이 하던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7세기나 이렇게 오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고 또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돈 내는 사람들이 부르주아나 시민이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음악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또 계급과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음악은 음악뿐 아니라 다른 예술과 많이 영향을 받는데 처음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문화, 그다음에 회화, 건축, 무용, 의상 이런 것들과 굉장히 다 연계성을 가지면서 음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예술사 하면 이런 시대 변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렇게 말하는 건 보통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고대 보면 이집트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예술사에 있어서 고대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술사에서는 서양인은 모두 그리스인이다 할 정도로 예술사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은 완전히 그 바탕을 이룬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는 가장 긴 시대예요. 거의 1000년. 그러니까 중세라는 건 중간에 낀 시대에 어떤 중간에 꼈냐? 고대와 르네상스의 중간에 끼운 그 1000년의 시대라고 해서 중세 시대인데 이때는 뭐든지 철저히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그 고딕 양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노틀담 모든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스테인드 글래스건 다 중세 시대 건축이에요. 왜냐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짓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음악은 뭐란 얘기가 나오냐면 음악은 종교의 신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주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신성시하게 느꼈는데 왜냐면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신이 주신 거니까 굉장히 신성시한데 그에 비해서 악기는 굉장히 그때는 좀 술 먹고 노세와 반대예요. 이런 우리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악기는 더 약간 불경건하게 생겼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불경건한데 악기는 이렇게 안고 하잖아요. 기타도 이렇게 안고 하고 바이올린도 안고 하고 첼로도 그래서 이 신체와 접촉한다고 해서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불경건한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뭐죠? 르네상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1450
그래서 1600년이었는데 고대 그 죽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완전히 그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금융업계, 그 교황 세계상에 들어가 로마가 그때 이태리가 중심이니까 교황한테 모든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 돈 관리, 돈 세탁 이런 것들을 그 메디치 가문에서 해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도 나오고 그 메디치 후원 아래 예술이 꽃을 피우고 이때부터 17세기부터 이제 네덜란드라는 도시에서는 시민 계급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땅을 개척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그 시민이 땅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이제 바로크 시대예요. 바로크 시대는 1600에서 1750년대인데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드디어 베네치아 성인이라고 아시잖아요. 베네치아가 이제 음악의 중심,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벌면서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오페라가 그 당시의 오페라는요 다 그 왕이나 그 귀족들을 위한 오페라였는데 베네치아에서부터 산마르코에서 그 극장이 생기면서 이제 보통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오페라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악 음악이 성악 음악을 앞지르면서 퍼플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고전주의라고 그러죠. 고전주의가 다시 오게 되는데 아까 고전주의라고 뭐라 했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미술에 있어서는 그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돌아오는 그런 시대의 그림들을 그려요. 근데 음악에 있어서의 고대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 어떤 음악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전주의 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밖에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나 좋은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거기 살리에르라고 뭐 아마데우스에 보면 살리에르 화내서 자기도 살리에르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그 기준이 즉 말하면 우리도 말하면 누구 하면 누구처럼 마치 그 세 사람이래야만이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고대 후의 이제 낭만주의인데 사실 클래식 강의라는데요 무겁게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말했지만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음계, 화성, 대입법 이런 것들이 다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그 음악 이론을 배우다 보면요 사람들이 일단 안 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미술은 일단 그리고 내가 내 느낌대로 했다 하면 되지만 이건 아무리 느낌대로 해도 그게 뭐가 맞지 않으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리고 왜 어렵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학적인 것도 어렵지만 일단 클래식 음악 자체가 서양 귀족, 그다음에 상류층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노래라는 거, 오페라 같은 거는요. 그 내용이 그리스 신화라든지 성경 이야기라든지 그들의 역사, 뭐 그들한테는 무슨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자기네 왕사가 우리가 장화홍련 전뭐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자기네 유럽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그렇게 너무 어렵게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 가장 자유롭게 만개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을 기점으로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의 어떤 음악, 또 미술, 또 이렇게 그런 것과 또 두 번째는 낭만주의 시대 다음에 온 게 사실주의에서 사실주의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대라는 건데 1900년 이후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이 여러 종류의 음악이 동시에 각 나라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연주, 또 우리 팀으로 이루어진 실제 연주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를 꼽으라면요 뭘까요? 답이 나와 있죠. 1789년에 있는 프랑스 대혁명과 그 다음에 있는 1780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이 두 혁명은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변혁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먼저 프랑스 이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실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나온 건데 이 미국의 독립혁명이요. 프랑스에서 돈을 대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시민혁명이 어떻게 그거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미국의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그 프랑스의 혁명이 시작은 좋았지만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789년에 시작했는데 5년 만에 로베스피에르라는 그 아주 공포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공포 정치가 되고 또 그 나폴레옹이 20대에 왕당파를 갖다가 반란을 이렇게 진압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30세 통령이 됐는데 그런 지 15년 만에 다시 황제를 등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바스티유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 많은 프랑스 혁명이 결국에는 황제를 없애고 다른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게 다시 황제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프랑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 대한 그 어떤 사람 그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불만과 혼란 등을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지긋지긋해지잖아요. 아, 좀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그런 현상이 되었고 또 산업혁명은 또 한 가지는 그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으로 해서 뭐가 가장 발달됐을까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계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일어나니까 많은 물건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를 당분간은 느끼면서 즐거웠겠죠. 근데 이 농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잘 살라고 모든 시골에 모든 언니들이 다 버리고 다 상경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영국은 농촌이라는 게 없어요.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상경을 해서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는 높아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농장 그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리 어렸을 때는 톰 소의 뭐 허클베리 핀의 그게 다 그 당시의 얘기인데 그때 그 아이들이 하루에 18시간 일했다고 해요.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리고 4살 때부터 굴뚝 청소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굴뚝 너무 조그마기 때문에 못하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없는 먼 곳의 세계를 꿈꾸게 돼요.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다시 중세시대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그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을 꿈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발단이에요. 그 낭만주의라는 거는 제 18세기 이끄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회 철학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루소가 모든 인간의 죄악과 불안의 원인은 문명에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거, 로맨틱이라는 게 독일어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아까 중세 시대에 프랑스에는 그 로망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주로 영웅이나 그 무슨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로맨스 그러잖아요. 로맨스가 그 로망스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리다. 그게 로망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보통 사랑 이야기, 약간 우리 웃긴 약간 좀 저속적인 사랑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참 낭만적이야. 그 사람 그런 의미 좋은 의미도 있지만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참 낭만적이야. 현실감 좀 없어. 그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예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꿈과 환상이 탄생한 아름다운 것에서 나온 게 예술이기 때문에 정말 예술은 낭만의 정신과는 굉장히 통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주의가 어떤 인간의 머리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다면 이제 낭만주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새로운 목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전주의 반동이라는 게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고전주의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통일되고 막 펜질만 사람의 살결을 그리고 거의 막 비단결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냥 뭐 먼지 하나 안 앉을 것처럼 그렇게 그렸는데 이 낭만주의 시대에 보면 어떤 통일적인 구도나 형식적인 것보다는 아주 생생하고 격정적인 표현에 중심을 두고 또 아주 강렬한 색채가 우선시되는 게 이 낭만주의 시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격정적인 그런 강렬한, 보고 계시면 알지만 강렬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현실에 근거한 어떤 감동적인 사건, 대참사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제리코라는 사람이 그렸거든요. 메디사이 때 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신 거 기억나세요? 안 보셨어요? 루브르에 가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알고 가서 보는 거랑 모르고 가서 아무리 봐도 보고 집에 오면 그냥 그거 그림이네 이러지 근데 아는 그림 가면 이렇게 야 난 이거 읽게 되는 거거든요. 메드사호의 뗏목인데 이거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프랑스 정부에 전한 메드사호가 이게 난파가 됐는데 우리 그 세월호처럼 선장과 장교들이 150명의 그 사람들을 승객을 버리고 구명 보트를 타고 자기네들만 도망가는 거예요. 뗏목에서 15명이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잡아먹으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잡아먹고 또 죽으면 잡아먹고 이러다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이게 구조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막 경악스러운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아직 사진 같은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진인 거예요. 사진거를 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제리코는 이거를 이 옆에 이 오른쪽에 이 사람들 그 오른쪽에 그 뭔가 제가 잘못 읽는데 그 오른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시체실에 가서 사람을 구해다가 이렇게 시체를 연구하고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쿠로아라는 사람이 그 낭만주의의 드라쿠로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낭만주의를 열은 그 대표 그 화가인데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도요. 이런 그림이 그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극악하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색깔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자연의 숭고한 미를 다뤄요. 이 사람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사실 이 정도는 난 이 그림 알아 이러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 사람은 이름은 어려워요. 가스페르 다비드 프레드리 어렵죠. 유택의 북독인인데 제목도 특이해요.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이런 그림, 이런 제목 자체를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통경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을 그려낸 독일 낭만주의와 관념주의를 캔버스에 녹여내 나가다. 어렵죠. 독일은 어려워요. 철학의 나라잖아요. 낭만주의와 관념주의를 철학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숭고미라는 거, 숭고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꺼졌어요. 숭고미는 뭐냐면은 인간이 아름다운 어떤 자연 앞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대자연의 그 엄청난 이 큰 이런 대자연 앞에서 오히려 인간은요 뭐랄까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좀 약간 뭐랄까 그 두려움도 느끼고 상반된 우리 인간이 진짜 대자연 앞에서 멋있는 데서 오히려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보다 대자연과 반대되는 인간이 그 안에서 그 외로움과 그거를 느끼는 게 숭고미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이 캔버스를 통해서 이거를 구현해낸 화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은 그림 보세요.
앞모습 없어요. 거의 다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뒷모습 보세요. 여기 보이죠.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이 고통,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림에다가 합성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걸 전 알아보시는, 야, 저는 알죠. 저는 이렇게 누가 어디, 그래 광고 같은 거 보잖아요. 광고. 이거 모르고 봐서 지금 광고나 디스크 자켓 같은데 뭐 때문에 여자 이렇게 뒤에 뒷모습 탁 보는 거 있어요. 낭만주의 작가 슈만이나 슈베르트 그림에 그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아까 프렌즈 다비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제가 이거 보면 눈을 마음을 심상을 보여준다. 뒷모습은 뭐야? 우리가 앞모습 볼 때보다 뒷모습 보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뒷모습이 이쁜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있는데 뒷모습은 궁금해도 앞모습 보면 뭐 화딱지 나잖아요.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보면요. 뒷모습 볼 때 뒷모습도 보지만 저 사람이 뭘 보나?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낭만주의는 추구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아름다운 것만 그렸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이때 보면 이제부터 추한 거, 죽음의 그 순간, 고통, 광란 이런 거를 막 그려요. 이 제리코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본인이요. 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본인도 나중에 결국 정신병자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 착란이라든지 죽음의 순간을 갖다가 아주 그림으로 아주 인간의 표정을 잘 묘사하려고 했는데 이 낭만주의 시대의 그림을 고전주의랑 우리가 하나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낭만주의 같아요? 고전주의 같아요? 낭만주의 같아요? 여태까지 추한 거 막 그린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거 낭만주의 같아요? 이 1814년 아까 말했어요. 1814년은 고전주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앵그르라는 사람이에요. 저 여자 좀 보세요. 피부 어때요? 비단결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허리가 길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런 여자 없어요. 이쁘게. 그리고 이게 나비르드란 두 사람이 대표인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두 그 사람이 뭐냐 앵그르 사람 왼쪽에는 앵그르 그레스가 인그레스가 아니라 앵그르예요. 프렌치로 오른쪽에 나비인데 이게 뭐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 사람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나폴레옹 키가 뭐 160도 안 됐다고 해서 158인가인데 키에 그린 다음에 이 알프스를 절대 100만 원 가지고 못 넘어요. 노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게 그려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진이 없을 텐데 부사처럼 다 해주는 거잖아요. 부사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 거와 비교를 아까 해보시고요.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셰익스피어나 바이런 이거는 이제 오펠리아라는 이것도 이제 햄릿에 나온 오펠리아 햄릿이죠. 그 오펠리아를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요. 아까 그 로맨틱이라는 건 먼 거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한 게 동양이에요. 동양. 근데 동양도 아직은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보다는 터키, 그래서 터키 뭐 탕 이런 거 그린 것들 많이 그린 게 그 당시 아직 터키, 그래서 여기 중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그러면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미술이 먼저, 문학이 먼저 오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 먼저 오고 그 문학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이 영향을 받아서 음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지금 내가 미술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의뢰하면서 맨날 미술을 그리고 너는 왜 미술을 그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외국에서 보면 이 모든 이렇게 까메라 딸이나 이런 루멘 살롱은 미술, 문화, 철학 이런 뭐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정치 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낭만파 그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낭만주의 음악도
변화를 내는데 낭만주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형식이나 어떤 한계에 부여받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개인주의 사조가 낭만주의 음악에도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는 예를 들어 뭐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뭐 어느 시대는 무슨 이렇게 다 글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나라마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 아까 나폴레옹이 세계를 막 점령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못 살게 하기 시작하니까 독일에서 일단 나폴레옹에 대한 세계 정복의 반발을 통해 이제 국민성, 야 우리 국민이 주면 국민성이 늘린다요.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범슬라브적으로 또 프랑스도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면서 이게 지면서 국민 음악이 발생했어요. 나라마다 자기 자체의 음악이 발생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국어예요. 그 전에는 뭐 이태리가 제일 좋은 모든 나라가 다 이태리 오페라야 뭐 이랬는데 이제는 다 자기 나라만을 가진 그런 음악이 돼요. 그래서 문학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럼 문학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장르일 것 같아요? 문학과 음악. 생각이 절대 안 나세요? 뭐 문학과 음악이면 제일 중요한 일단 오페라겠죠. 오페라. 오페라는 거의 극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곡. 그리고 이제 보면 교향곡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교향곡에도 그런 게 붙어요.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로메오와 줄리엣 이렇게 교향곡의 제목이 들어와요. 왜냐면 그거를 띠을 가지고 하느라고. 그래서 오페라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오페라 하면 그래도 어느 나라죠? 각종 나라가 오페라가 생기긴 했지만 어느 나라였어요? 네? 이태리죠. 이태리죠. 그래서 이태리가 이 당시에 이제 오페라의 중심 중인데 오페라가 벨칸토라는 게 나와요. 벨칸토. 벨칸토가 뭐냐? 벨은 아름다우고 칸토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태리는 뭐니 해도 뭐 낭만, 극과 그 음악의 결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태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역시 소리예요. 그래서 뭐 죽는 순간에도 죽어가면서 아파서 죽는 순간에도 일단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소리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은 오페라지 죽는다고 막 비실비실하다 죽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아름다운 소리, 그다음에 훌륭한 그 효과 연주를 위해서 보니까 성량 조절 그리고 그래서 노래가 이 벨칸토 노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동안 그 벨칸토 노래가 맥을 끊겼어요. 왜냐면 노래를 그걸 부를 수 있는 성악가들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끊겼다가 그게 다시 이제 1900년대 가서 나오는데 그걸 나오게 많은 애를 써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 칼라스랑 얼마 전에 작곡하신 파버리테예요. 그 정말 막 어려운 노래들을 그 두 사람들이 막 부르면서 다시 그게 막 많이 연주 안 되는 곡들이 연주가 되고 그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벨칸토 오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로스니, 벨리니, 도니제티인데 그 중에서 그 도니제티, 이 제일 어린 도니제티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어린 시절부터 그 성당의 성가대원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벨칸토 소리도 중요했지만 도니제티는 그래도 극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도니제티는 우리가 오페라도 보면요. 굉장히 슬픈 오페라는 오페라 세리아라고 해요. 슬프다고 세리어스하고 세리아고 굉장히 재밌는 게시박 코미디 오페라 부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페라 갔을 때 오페라 부파네, 오페라 세리아네 그 정도 말하면 아마 옆에서 이럴 거예요. 오페라 부파, 오페라 세리아인데 이 사람은 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부파의 모든 통해서 75편의 그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근데 50세 때 심한 교통과 발작으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매독으로 죽어요. 그때 안에 페니실린 이런 것도 다
밝혀지지 않아서 보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매독에 나중에 미치는지 그렇게 매독으로 해서 미쳐서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실 곡은 그 사랑의 묘약 렐리즈르 다모레 이 노래는 낭만주의를 여는 첫 번째 오페라라고 해요. 근데 아까 낭만주의는 인간의 내면의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했는데 왜 이게 첫 번째 오페라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이게 밀라노 오페라 극장에서 딴 사람한테 어떤 오페라를 의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오페라를 그 나이에 못 마친 거예요. 그런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얼른 도니센트한테 막 빨리빨리 저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 맞춰주는데 2주 안에 어떻게 곡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거 그냥 끼워 맞춰서 해놓은 거 이렇게 막 끼워 맞춰서 대강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도니제트는 그게 마음에 안 차니까 원소리 하고 일단 쿠폰을 끼고 이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일단 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극작가한테 그거를 펠리치에 로만이라는 사람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해고 그 곡을 가지고 자기가 일주일 안에 만들어내요. 근데 원래 이 그거는 묘약만 먹으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묘약을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게 만든다는 그 중세 시대 트리스탄이라는 그 기사 문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희극성과 거기다 진장을 섞어서 멜로 드라마로 바꾸는데 원래 트리스탄은 비극으로 끝났는데 이거를 패러디해가지고 희극으로 끝나는 그런 오페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펠리체 로마니가 쓴 거예요. 이 펠리체 로마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대본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실 분은 여러분 들으시면 이 노래 나 알아요. 우나 포르티발라그리마. 요즘에는 저 누구지 그 트로트 가수 했던 사람 누구죠? 김호중이 불러서 뭐 많은 사람들이 노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연 때는 이 곡이 너무 분위기가 슬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반응이 좋았고 이 반응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파바로티예요. 파바로티가 이 곡을 불러가지고요. 완전히 도이치 오퍼에서 1988년에 1시간 7분 동안 167 커튼콜 무대를 막 앵콜하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대 이기 그룹 파워로티 정치원 이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하겠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지주의 딸 아디나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고 명철한 아가씨예요. 부잣집 딸이죠. 근데 들판에서 일하던 이제 농부들과 처녀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 이 아디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트리스탄 이졸 때 사랑의 묘약을 읽어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순진한 청년 네모리노는 너무나 이제 이쁜 그녀한테 반해서 아주 넋을 잃고 자기랑 만나달라고 그러지만 만나주겠어요? 근데 한편 이때 이제 마을에 벨코레라는 미남 장교가 주둔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 역시 또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막 꽃다발을 이제 마리토리 있으면 이 노래도 제가 해드리면 좋은데 막 덫을 펴서 꽃다발을 받치면서 청혼해요. 아디나는 마음은 좀 끌리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응하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이제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 장교가 막 구애를 하면서 하니까 다급해진 그 네모리노는 이제 소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그때 또 부대가 이동을 한대요. 이동을 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청혼을 해. 거기에 아디나도 간다니까 빨리 내가 그러면 응해야 되겠다고 응하게 돼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근심에 차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사랑의 묘약을 파는 약장수가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러다 이거 저쩌고 약장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이제 소금수에 모아서 약장사가 약을 사 먹는데 약을 사먹고 기다려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더 사 먹으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침 군대에 지원을 하면은 돈을 준대요. 그래서 29리를 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군대에 한다는 걸 다 작성을 하고 다시 한 병을 먹고 이제 기다려요. 근데 이제 아디나는 막 결혼 준비하면서 바쁜데 자기 소식을 들은 거야. 아니 네모리노가
저기 군대를 가게 됐다 그러더라.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참 나도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이렇게 자꾸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제 네모리어가 아 역시 이제 사랑의 모양이 이제 효력을 나타내구나. 분명히 아디나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막 그냥 아디나의 그 가슴을 그 뛰는 가슴을 내가 한 번만 느껴본다면 내가 한숨 그 숨결에 섰고 난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감격해보여서 부르는 노래. 자기는 이제 그 루약에 월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제 설명은 길게 해드렸는데 우리 장재훈 대표님이 거기에 부가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제일 전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페라를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 낭만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피아노 음악이 굉장히 발달돼요. 사실 그 모차르트 시대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피아노가 그 당시에는요 아직 이런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 츤발로로 갖다 피아노에서 아직 그 피아노가 가진 모든 거를 낼 수 있는 테크닉이 아직 피아노가 발달이 안 돼서 이 이제 낭만 시대에 오면 이제 피아노가 다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분 작곡가는 로버트 슈만이에요. 슈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음악성을 가진 그런 작곡가로서요. 어떤 평을 받는 작곡가냐면 청중을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이는 음악가이면서 가장 파악하기 힘든 낭만주의 작곡가다.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넘치고 성찰적이면서 과도한 아주 과장적인 면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슈만은 어려서부터 그 피아노를 치었기보다는 피아니스트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변호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려서부터 음악도 굉장히 좋아해서 피아노도 잘 치고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글을 많이 쓰고 글도 잘 쓰던 사람인데 파가니니라는 사람 굉장히 파가니니라는 음악가 있죠. 그 사람 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신동이에요. 볼추어사라고 그러죠. 그 파가니니 연주를 듣고 자기가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레드리히 비크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피아노 교수한테 가면서 모든 법학을 포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진짜 머슴처럼 살면서 막 청소도 다 하면서 그분한테 이제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부상으로 이게 피아니스트가 되기는 어려운 경지여서 고무줄까지 달아서 계속 이렇게 쳤다는데도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몸이 좋아도 어려운데 뭐 고무줄까지 달아서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는 포기하고 작곡에 전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잘 쓴다고. 그래서 그 편집장이 되면서 음악 신고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람스라든지 쇼팽 이렇게 새로운 음악가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 평론을 써면서 음악가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려서 들어갔는데 이 비크 교수에게는요 9살 때부터 클라라가 9살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애기였는데 정말 키워서 자기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클라라는 비크 교수의 이 클라라는 정말 신동으로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11살 때부터 세계 막 유럽 연주를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슈만이 자기 딸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크의 눈에는 정말 찌질한 거예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그것도 못하니까 절대 반대했죠. 그래서 계속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클라라가 20세가 됐을 때 성년이 됐을 때 법정 싸움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랑은 등치게 돼서 운명중녀 외동딸을 아버지 혼자 키운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 슈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신병원에도 들락날락하고 또 우울증으로 라인강에서 수신했는데 그때 브라움스가 같이 가서 구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브라움스랑 쉽게 말하면 스승의 부인인데 결혼한 건 아닌데 계속 브라움스가 돌봐주면서 오랫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한 1830년대에서 1840년대가 그 자기가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명곡을 발표하면서 가장 자기가 행복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1840년 1년 동안에만 해도 19개의 연가곡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연가곡 안에 한 연가곡 안에 20개의 곡이 있는 것 그걸 19개나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만의 카니발 사육제라는 작품 중에서 이때 20대 초반에 20곡으로 구성된 이게 일종의 가명 무도의 모음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한 곡인데 그 중에서 전주곡 브레 앙블레가 있죠. 이거 이제 프렌치라서 전주곡 그다음에 우아한 왈츠 이 우아한 왈츠는 이게 우아한 그 노블 귀족 남녀가 부른 게
같이 치는 거고 쇼팽 자기의 지인인 쇼팽에서 그 중에서 20곡 중에서 오늘은 3곡을 이제 감상하시겠는데요. 사실 이게 20곡이다 보니까 전주곡이 오히려 조금 더 전주곡이가 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김효승 교수님께서 먼저 이 순서는 좀 바꿔서 전주곡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해서 3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감정과 그 상상력을 펼쳐가다 보면 너무 극도로 가다 보니까 낭만주의가 절정에 이를 때 되면 모든 게 너무나 피상적이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느끼면서 다시 현실 세계에 좀 주목하자. 사실 인간이 우리가 겪는 현실 세계라는 건 그렇게 뭐 아름답고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얼하다는 거,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 꾸르베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주의의 선구자인 꾸르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다. 그 전까지는 천사 뭐 이런 거 막 그 비너스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요. 저는 자기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그 당시에 1855년에 꾸르베가 자기의 작품들 중에서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하면서 그 전시의 제목을 리얼리즘, 그 리얼리즘이라는 그 얘기를 붙여요. 그래서 그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현실을 주관적으로 어떤 변형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반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꾸르베 씨.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누가 뭐 안녕하세요, 무슨 꾸르베 씨 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꾸르베 씨. 그러면서 이 사회의 어떤 무기력한 일상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비참한 현실, 이제 사회 구조를 그려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세기에 그 19세기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되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변하면서 그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들은 그 당시 보면 프랑스가 그때 중심이 되는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 정말 돈 많은 남자 잘 만나서 잘 살아서 귀분이 되든지 아니면 거의 다 몸 팔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몸 팔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은 세탁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네의 그림 이게 르누아르가 그린 이상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예쁜 여자들이 보통 그런 예쁜 여자들이 다 아니에요. 전부 그 당시에 나오는 여자들은 거의 그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거리의 여인, 예쁘게 말하면 창녀 이런 건데 그 거리의 여인이 보면은 계급이 있어요. 그 저기 그 꼬르티자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춘이 이런 데 나오는 여자들은 꼬르티자느 그렇게 막좀그 옆에 막 약간 노인인데 막 옷도 너무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예쁜 여자는 다 꼬르티자느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그 거리의 여인 롤레트 그 다음에 리제트라고 해서 그 그레이스가 프렌치로 회색인데 그 회색 옷을 입은 여자 대부분가 쉽게 말하면 공장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여자들이 이제 그 리제트인데 옆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들은 막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 그러면 이제 세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사람들이라든지 또이 이거는 뭐냐면 그 만에 아니 드가가 이 그림 드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그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발레 연습 뒤쪽을 그리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남자들이 있죠. 그 남자들이 뭐하냐면 그 에보네라 이런 에보네라는 이 극장 후원자 정부 겸 스폰서인데 이 사람들이 뒤에 와서 그 여자를 찍어요. 자기가 후원해주는 대신에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발레를 보러 남자들이 발레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 찍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음악회나 이런 게 같이 오고 그림도 보면 뭐 영화 보면 여자들하고 같이 다 앉아서 부인하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거기 옆에 앉아 있는 여자들은 다 정부예요. 그 당시에 그게 그냥 문화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에보네가 이게 지금 후원해주고 그런 그림들을 그때 그릴 수가 없었죠 사실. 그런데 남자들이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좋죠. 자기네 내 얘기잖아. 그뭐내 얘기잖아. 이러니까 좋겠냐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주의인 거예요. 리얼하게. 리얼하단 말이에요. 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바꾼다. 그다음에 이 건초만 이거나마 이런 여자분들은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하루 종일 건초 따고 이렇게 일하는 게 그래봤자 돈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이제 이게 사회상인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그런 식으로 사실주의가 있었고 아예 프랑스의 자연에 입각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계절의 변화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름을 따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머문 지역이 바르비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바르비종파라고 해요. 대표적인 화가가 밀레예요. 밀레.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도 사실주의가 두 가지예요. 꾸르베처럼 아니면 아까 마네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상파도 있지만 진짜 그 실성 안에 하층민의 그걸 그려내는 것도 있고 이 밀레처럼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삭기 이런 것도 다 사실 뒤에 아르비송파의 그림이에요. 오르스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이 뭐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뭐 기도한다고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 앞에 있는 여기 죽은 아이가 죽어서 그 슬퍼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민 생활의 비참함이나 일상을 소개하는 다른 음악이 나오는데 그거를 음악의 그 리얼리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배우신 분도 있는데 베리스모. 리얼리즘이 음악으로 오면 베리스모야. 베리스모. 그 베리스모 오페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베리스모 오페라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오페라가 비세의 그 카르멘이에요. 그 비세가 카르멘 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리얼리즘을 내놓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오페라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든지 무슨 이랬지 이 메리메이 소설 까르멘을 가지고 한 건데 이 비세의 까르멘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보통 낭만주의 오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죽었지 무슨 이렇게 까르멘이라는 여자는 일단 오페라에 나올 수 없는 그 치시 여인에다가 결국 나중에 칼부림으로 해서 죽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오페라를 어떻게 이걸 오페라로 하냐면서 극장 주인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세가 가서 6개월 동안 안다 이거 진짜 내가 잘해서 이거를 정말 흥행에 성공시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올렸거든요. 올린 것까지 좀 좋았는데 이게 완전히 6개월 동안 했는데 1875년에 초연훈답에 비천됐어요. 비세가 이게 완전 너무너무 비평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비세가 정말 아깝게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너무 이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오페라가요. 3대 오페라가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하면 라트라비아타, 카르멘, 그 다음에 라보엠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도 모르는 채 37세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바네라 아니 처음에 이제 이 세비야 광장에 이제 딱 그 배경이에요. 그 스페인의 세비야 광장에서 그 까르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까르멘 나온 하바네라 역할을 하려고 옷을 좀 갈아입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읽고 제가 또 nyong에 또 들어왔다 하면 시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읽으시고요. 저는 빨리 가서 준비를 하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요. 특별한 순서를 이제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요. 우리 아카데미의 골프의 기자라고 불리시는 오영천 님께서 짧은 기간이니까 저한테 노래를 좀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해 잊혀지지가 않아서 갈등하는 사랑의 노래 영영 이거를 영영을 좀 다른 버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는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는 이수인 선생님이 강 건너 봄이 오듯이라는 이제 또 가곡을 우리 다시 한번 장재원 대표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이 곡은 KBS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작곡 하루 저녁에 작곡됐다고 그래요. 작곡가들도 지금 천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사음과 어떤 눈이 녹음, 또 봄, 진달래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작곡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쉽고 남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선율을 노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듣기는 쉬운데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어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테마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또 막 리듬이 변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곡은 제가 뮤지컬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굉장히 많이 뮤지컬 하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아는 노래는 앤드루 웨버 노래예요. 그런 좀 모르죠? 뭐 캐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리스틴 나오는 거 뭐지? 그 팬텀 뭐 그거 전부 하는데 이 세계적인 배우는 문호인 그 T.S. 엘리엇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역동적인 안무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그 메모리라는 노래는요. 그 중에서 그 늙은 고양이 글리제라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리셀라가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다시 새 날이 올 거라는 아주 여운을 남겨주는 아주 그런 좋은 노래인데, 이제 그 드니에가 이게 브로드웨이 출연할 때 그리셀라 역을 맡은 그 베티 마크라는 여성 싱어가 그 1983년에 토니상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토니상이에요. 토니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웨티 버클리와 웨스트엔드 출연하면서 이게 원래는 저 혼자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두 고양이가 불러요. 저기 늙은 고양이가 또 한 고양이 젊은 그 옛날을 회상할 때 그 젊은 고양이 둘이 나와서 젊은 고양이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잠깐 하는 거를 갖다가 누가 했냐면 사라 브라이트만이 해줬어요. 그때 딱그 앤드류 로이 웨버의 눈에 딱 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앤드류 로이다는 그때 가면 세 번째 결혼인 거예요. 나이 차면 몇십 년 차 결혼해서 한 그 덕에 그 다음 그때 하는 오페라 유령에 출연해요. 그 여자가 이제 그래서 그걸로 슈퍼스타가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제 슈퍼스타가 된 거고, 다시 6년 만에 또 일을 했더라고요. 하고 또 이제 앤드류 로이하고 또 다른 여성하고 결혼하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곡을 연극해서 드리고.
영영 못 앞강의 산얼음 언제나 풀릴 거라 지친 내가 저만큼 새벽 안개에 젖었네 연분은 꽃다발 하나를 안고서 물 건너 우연한 빛을 강마을에 내리는구나 앞강에 언제나 읽거나 지친 내가 저만큼 새벽 안개에 젖었네 오늘도 강물 따라 뗏목처럼 물을 거나 새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듯 나무길에 내 마음 봄고래 나의 몸 풀어놔 화사한 그리움 말없이 흐르는구나 오늘도 강물 따라 뗏목처럼 물을 거나 새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듯 나무길에 물 흐르듯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Is the world lost to memory? She's smiling alone in the lamplight. The way the leaves collate at my feet, and the wind moves to Memory
그리고 안정현 씨는 뭐 같지만 또 수준 높은 피아노 연주를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곡이기에 그 감흥을 조금 아쉬웠던 면이 좀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훌륭한 우리 피아노 연주해 주신 우리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과정을 하다 보니까 수료식이라든지 이럴 때 코로나 전에 행사를 좀 크게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악가들을 봤어요. 공연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뭐 크게 감동받지도 않고 그분들이 앵콜할 때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성악가보다 정말 감동을 준 우리 장지원 대표님 한번. 그다음에 우리 그 영영으로 또 우리 오영천 대표는 골프를 배우러 온 건지 노래를 배우러 온 건지 저 사람이 저렇게 피아노 옆에서 저 성악적인 발성을 안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동네 가서 부르면 동네 깜짝 놀라겠어. 그래서 좀 성악적인 발성으로는 미흡하지만 진지하게 부르니까 더 큰 감동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꼭 수준이 높아야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진솔함이 보여지면 어느 누구도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우리 오영천 대표가. 그리고 우리 조미경 교수님이야 뭐 정말 대단한 음악가이고 성악가인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장지원 대표님이라든지 그 오영천 대표는 장지원 대표님이 아마추어로서 노래 잘하겠지만 프로 무대 나가면 뭐 예선 탈락하겠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큰 감동을 준 건데 너무나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무대 3대 요소 중에 청중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3대 요소 중에 하나는 청중이 너무 훌륭하게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그리고 이상으로 뭐 계속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마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이 정말 조촐하고 유니크한 무대인 것 같아요. 그죠? 색다른 이 무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조 교수님, 그 다음에 출연진한테 감사드리고 다음 수업은 연습장 수업을 알고 있거든요. 이 음악의 그 농독함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잊어먹고 다음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김효선 대표님 피아노 치듯이 피아노 칠 공치면 뭐 60대 언더를 칠 텐데 그 피아노의 그 박력이 골프치는 어디로 갔나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는데 혹여라도 그 1학기 수업을 하시면서 수업에 자주 참석 못했고 또 열정을 못 태우신 분이 있으시면 후반기에 골프는 정말 한두 달의 열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워서 다음 수업 때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